네, 한 주간의 연준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준 와처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기자님과 함께 볼 주제 보여주시죠. 양적 긴축 종료와 양적 완화 가능성, 연준의 통화 정책 전환되는 것일까요? 오늘 지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FOMC 이제 얼마 전에 있었는데 기준금리 인하됐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렸던 이유는 파월 의장이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충격이 좀 가해졌습니다. 시장 반응이 좀 안 좋았죠, 기자님? 네, 일단 뭐 지수 증시는 많이 빠졌죠. 네. 어제도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물 국채 네.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다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또 더 무서운 거는 인플레이션이 더 이게 이제 그쵸. 올라가거나 뭐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어느 게 정답인 것 딱 이거 하나다 그거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틀 연속 올랐다라는 거 그거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 CME 거래소에서 헤드워치요. 예, 페드워치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걸 제공하냐면은 그 선물로서 12월 10일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네. 그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제 12월 거를 보면은 이전부터 이제 제가 8월 1일부터 이렇게 쭉 그 데이터가 나온 걸 봤는데, 지금이 이제 3.75에서 4%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한 번 더 인하하는 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00%였어요. 저 굉장히 확률이 센데요. 네, 뭐 그냥 이거는 규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였는데 이게 파월 의장이 그런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용이 나오면서 이게 67%로 무려 30%나 네.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이거는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뭐 변덕일 수도 있고요. 네.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거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분위기는 상당히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10년물 국채금리도 4% 넘기고 있는 그런 계속 상황이 펼쳐지고요. 패드워치에서도 지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90%대 웃돌다가 지금은 거의 70% 이하까지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또 파월 의장 발언이 중요했던 게 양적 긴축 뭐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12월 1일부터 종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긴축을 하는 동안에 연준이 관리하는 계정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 이제 현재까지, 연준은 이제 그 국채를 매입하거나, 네. 또는 팔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국채 말고 또 그 모기지 증권인 MBS, 그것도 이제 같이, 연준이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통화 정책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쭉 보시면 2008년, 2009년, 2008년 말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네. 저기 이제 맨 위에 파란색이 MBS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중간에 이 오렌지색, 주황색이 국채입니다. 네. 국채인데 장기 국채예요. 그다음에 저 맨 밑에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저게 이제 단기 국채거든요. 네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 회색은 팁스라는 것인데요. 팁스도 국채인데 그거는 굉장히 좀 성격이 독특한 국채인데요. 네. 이거는 처음에 이제 팁스를 샀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만기가 돼서 그걸 이제 만기 정산하면은 네. 처음 물가를 반영을 해줘요. 물가까지 예, 반영을 물가가 해주는군요. 100이라면은 처음에 샀을 때 100인데 네. 지금 물가가 200이 됐다. 그러면 원금을 2배로 쳐줍니다. 좋은데요. 네. 대신에 매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거는 작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이걸 보면은 이게 1차 QE에서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하죠. 이렇게 네네. 쭉 상승하다가 지금 QT는 사실 두 번째 한 겁니다. 네네. 저기 이제 2017년 말부터 해서 2019년까지 저기 그 전체 크기가 살짝 줄어드는 거 볼 수가 네네. 있죠. 그리고 2020년, 22년 6월부터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이 중단된 이후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이 좀 대차 대조표를 늘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양적 완화인가? 이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QT를 중단하는 거는 12월 1일부터 중단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까지 했던 이제 연준이 갖고 있던 뭐 국채나 MBS를 줄이는 그 작업은 이제 중단하게 되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은 연준 대차 대조표의 크기가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걸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바로 Q2를 시작한다, 재개한다, 그거는 아닌데요. 네. 한번 이게 이제 과거에 도대체 언제 QE가 있었나, 그거를 보면은 이제 좀 QE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그렇지 QE가 아닌 것하고 QE하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예를 들어 이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게 OMO라 그래서 그걸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냐면 시중에 통화량이 부족하면은 지급 준비금 부족하면은 연준이 은행이 갖고 있었던 그 국채나 이런 것들을 사줍니다. 네. 그럼 사주면서 돈을 주겠죠. 그쵸? 그러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겠죠. 그럼 이런 것도 QE냐? 예전에는 QE라고 안 불렀거든요. 그냥 네. 그 OMO라고 불렀어요. 아, 다른 용어가 있었네요. 네. 공개 시장 조작. 이 조작이란 말이 들어서 그런데 그 오퍼레이션 그냥 네. 번역한 거거든요. 그냥 공개 시장 조작이라는 게 있었고 OMO가 있었는데 그 뒤에 연준이 이제 그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뭐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QE를 했었는데요. 네. 그 QE라는 건 언제 했냐면은 연준은 이제 굉장히 막강한 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시장이 안 좋아? 그러면은 경제가 안 좋아? 그럼 내가 연준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자를 낮춰줄게. 네. 시장이 너무 과열돼? 그럼 내가 이자율을 올려서 네. 좀 좀 브레이크를 걸어줄게.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안 먹힐 때가 언제가 있냐면은 이자율이 0%면은 아, 그렇죠. 더 내릴 수가 없잖아요. 네네. 물론 유럽이나 일본은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기준금리예요. 네. 그럼 기준금리가 저 밑으로 갔다는 것은 0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저 QE가 시작한 거는 중간에 이렇게 회색 막대가 있잖아요. 네. 그때가 다 QE를 시작하는 데거든요. 아, 네. 기준금리가 다 얼마였냐면은 다 0일 때 했어요. QE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의 기준금리는 얼마냐? 3.75에서 4로 아, 이제 0이 낮춰졌잖아요. 아니네요. 지금 네. 저 끝에 있는 파란색 끝에 있는 데거든요. 그럼 아직 사실 이전에 했던 QE 시기에 연준의 통화 정책은 그런 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네. 중간중간에 시장에 뭐 지급준비 부족하다.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OMO라는 것을 써서 그 지급준비금을 그 시중에 방출했다가 네. 너무 많다 그러면 다시 회수했다가 네.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모든 것을 다 연준이 뭔가 그 지급준비금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다 QE라고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좀 그 논의가 안 되니까 네. QE는 지금 이제 과거를 봤을 때 항상 기준금리가 0일 때 했던 다른 정책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수단이군요. 네,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다른 정책 이자율을 더 이상 내릴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이자율을 실질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연준이 했던 건 뭐냐면은 시중에 있는 만기가 긴 이 국채를 사들여서 네. 국채 수익률을 이제 내리는 걸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경제를 제고하는 거, 이런 거를 노리는 그런 거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적 완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4번의 QE가 있었지만 모두 기준금리가 0%였을 때 좀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양적 긴축이 중단된 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대차 대조표가 고정이 된다면 지급준비금이 감소한다는데 요거는 어떤 사이클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급준비금이 이제 감소하는 것은요. 전체의 이제 그 부채를 보면은 크게 연준의 부채는 지급준비금하고 그다음에 TGA, 그러니까 정부가 맡긴 돈 네. 여기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내포가 있는데 일단 영내포는 지금 거의 0에 가까우니까 네. 그건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TGA는 이게 재무부는 TGA가 이렇게 변동이 심한데 그래도 항상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목표는 대략
8,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 정도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다면은 네. 유통 중인 현금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저게. 현금이요? 예. 네. 왜 그렇죠? 저거는 뭐냐면은 이제 경제 규모가 커져요. 그러면 예전에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 전에 조카들한테 이제 20년 전에 이제 그 세뱃돈을 준다 그랬으면은 네. 예를 들어 5만 원 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1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뭐에 대한 이제 수요가 커지냐면은 현금에 대한 수요가 커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고는 있잖아요. 그 뭐 현금으로 그 계산하면 싸게 10% 한다든지. 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 이제 네. 일종의 부가세 탈세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게 현금을 있어요. 쓰는 네. 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더 많아요. 보면은 아직도 현금을 쓰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현금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네. 그럼 저거는 이제 제가 QT를 시작한 이후에 대략 한 3년 4개월 동안에 미국의 현금이 얼만큼 늘었나 그걸 봤는데요. 네. 보면은 조금씩 늘었네요. 늘어요. 근데 네. 저 계산해 보면은 월 한 36억 달러씩 늘어요. 막 엄청 많지는 않은데. 네, 계속 늘죠. 계속, 그러면 네. 1년이면은 한 400억 달러 느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그만큼 지급 준비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하면은 2년이면은 한 800억, 한 거의 1,000억 달러에 가까운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지금 현재 수준의 지급 준비금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그 지급 준비금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그 시중에서 네. 국채를 매입한다든지 네. 이런 걸 하는데 요거는 딱 보면 QE처럼 보이는데 그건 사실 예전에 1차, 2차, 3차 QE하고는 다르게 네. 왜냐하면 현재 금리도 거의 4% 수준이고 지금에 하는 거는 어떤 지급준비금 관리 차원에서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차 대조표가 좀 고정이 돼 있을 때 결국에는 이제 현금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에 대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관리 차원에서 국채를 매입한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좀 다른 측면의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이 연준이 보유했던 국채 구성을 이제 재무부가 발행했던 것만큼 현재 재무부랑 좀 비슷하게 국채 구성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국채 구성이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재무부는 이제 장기 국채하고 단기 국채 비율이 대략 그러니까 이제 단기 국채가 전체에서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네. 5분의 1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연준은 보면은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되게 적네요. 5%예요. 네. 그 얘기 뭐냐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연준의 이제 대차 대조표에서 장기 국채 비율 말고 이 단기 국채 비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연준은 계속 롤오버를 합니다. 매달. 그 얘기 뭐냐면 국채를 딱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기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 만기되는 거가 뭐 예를 들어 이번 달에 갖고 있는 게 100억 달러가 만기가 됐다. 네. 그러면 그 만기 정산에서 100억 달러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서 또 국채를 또 삽니다. 네, 계속 재투자. 네, 계속 재투자를 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MBS 그게 이제 이 만기가 되는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그게 만기가 돌아오면은 그걸로 재투자를 단기 국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에서 3년은 걸려요. 그걸 전부 다 계속 하려면요. 단기 국채로 재투자를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이제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기 국채 비중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재투자를 해서 단기 국채에 투자를 한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준와치 시간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FOMC 파월 의장이 내놨던 멘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마지막까지 투자 잘 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